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릴게요.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슬기 작가님의 장편 소설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의 작가인 김슬기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독서 스텔라에서 여러분들, 우리 별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가님 잘 안 모십니다. 예. 저희가 잘 안 모시는데 오늘 특별히 한번 함께 자리하면서 역대 카카오 브런치북에서 최대의 경쟁률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넘어서고 어쨌든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뵙니다. 저희 김슬기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쓴 김슬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저는 사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할머니신 줄 알았어요. 책만 뭐 제가 나쁜 얘기를 했나요? 책의 제목만 접했을 때는 혹시 나이나 연륜이 좀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시기에 이 책을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썸네일 보이시죠? 아주 화사하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빵긋하게 웃고 계신 기분 좋은 김슬기 작가님을 지금도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리액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니요, 좋아요. 그냥 뭐 고장났다고 생각할게요. 보통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게 또 더 편해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저 이슬이와 윤슬이가 지난주까지 이 책을 읽고 함께 리뷰한 내용이 업로드 되었고요. 오늘은 작가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또 뭐 책뿐만이 아니라 작가님과 함께 작가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 가감없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네. 일단 작가님 수상소감부터 어디서나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렇죠? 네. 그걸 또 안 합니다. 저희 그런 거 없고요. 외람된 질문인데 책 지금 잘 어떻게 반응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조종당하고 계세요? 네. 아, 좋아요. 네. 솔직하게. 왜냐면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 혹자는 오해하실 수도 있어. 갑자기 이 책 왜 들고 온 거야, 이슬이가.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언제나 그렇지만 앞광고 뒷광고 어떠한 광고도 없이 이렇게 사심으로 만나 뵙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을 그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읽고 왔고 지난주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또 울컥했던 그 장면을 오늘 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라서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잘 되길 바라나요? 책이? 많은 독자들 만나면 좋으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로 돼서 더 많은 이야기로 또 다가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얼마나 주실 수 있는. 저는 마음이라도 벌써 저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항상 이런 솔직하게.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가감 없이. 네. 뭐 어떠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얼마를 하실 거냐고요? 제가 이따 적어드릴게요. 네. 대출이 되나 모르겠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조사를 그래도 나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질적이라 함은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과 이 책이 브런치에서 연재되었을 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몇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내고, 먼저 저희 강하고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최주연이라는 이름이던데? 맞아요. 저 이슬이랑 성이 같아요. 최 씨예요. 그래서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와 마을 이름도 동산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아시죠? 제가 적어놓고 지금 읽는 게 아닙니다. 다 제 머릿속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차이가 왜 드러나게 됐고 변하게 된 계기? 혹시 지금 옆에 계신 팀장님 푸시했나? 어떤 출판사의 농간이었나? 압박이 있었나? 저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주연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독자분들이 만났을 때랑 강하고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 그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산리에서 구절 처리로 바뀌게 된 계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브런치에 연재를 할 때는 최주연이가 흔한 이름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그냥 있음직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 이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출판사 이제 미팅을 갔을 때 네. 일단 물어봐 주셨어요. 이름은 혹시 바꿀 생각이 없나? 압력이 있었네요. 굴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되게 죄송합니다, 수긍이 여러분. 빠른 편이라서
맞아요. 바꾸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일단은 그 이름이 이제 제목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제목이 먼저 나오게 됐었는데, 네네. 이게 제 꿈이거든요.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는 게.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 담당자분들이 이게 제목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고 나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주인공 이름은 강하고로 중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좀 특별하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됐어요. 좋아요. 저희 듣고 계신 강하고님 꼭 저희 댓글 달아주세요. 혹시 있으면 계실 수도 너무 있어요. 좋겠다. 아니, 뭐 네. 없으리란 번 없으니까. 네. 저 이거 지금 브라질에도 송출되고 전 세계적으로 들으시는 카운팅이 돼요. 어느 나라에서 몇 분이 듣고 계신지. 그러면 외국 이름도 허용하는 걸로죠. 하고 막 이런 이름도 가능한 걸로. 오늘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이거죠 뭐. 어차피 저는 더 할 거니까. 네. 조금 더 이거를 좀 열어야 되나? 이게 좋아요. 제가 추구미가 있고, 또. 네, 작가 추구미가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놔야 되나? 여러분 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조금 워워 할까요? 좋아요, 네. 좋아. 그래요. 그렇다면 동산리에서 구절초리로 변한 것도 역시 비슷한 과정에서. 맞아요. 그 연재를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한 느낌의 그냥 마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동산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붙였었던 건데 이름도 바꾸면 그 지역명도 특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절초라고 들에 이제 막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풀로 바꾼 거죠. 거기 이름 없는 풀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윤술이랑 저도 책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구절초리가 아닌 독절초리로 오세요라고 저희 독서 스텔리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구절초리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를 힐링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마을이 있나?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그런 이름도 붙여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독절초리 혹은 그 이전 구동산리를 모티브했던 도시도 혹시 있어요? 정말 상상에서만 이 마을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티브가 된 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놀러 갔던 할머니 집이었는데 할머니 댁이 영덕 바다라고 이제 알고 영덕. 계시지만 영덕에서 울진으로 이제 넘어가는 완전 산골짜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할머니 말씀으로는 뭐 농담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이 났을 때도 몰랐다. 우리는 피난도 안 갔다 했을 정도로 되게 산골짜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좀 모티브가 되고 이제 바다가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을 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최주연에서 강하고로 그리고 동산리에서 구절초리로 변형이 됐던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주인공 그리고 배경에 대한 이름이 왜 바뀌었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만나러 가야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은 총 1장에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약 37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뭐 여느 책에서도 간혹 말씀드리곤 하는데 자강과 자평이 넓은 편이에요.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저희 별님들 책 읽으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예. 그리고 내용이 술술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윤수리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의 그 어두움, 다크함,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또 저희 목소리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20분 이후로는 굉장히 밝아진다는 그런 기대를 안고 책의 전반에 걸쳐서 2장에서 5장까지는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하고를 떠올렸을 때 단 한 가지 키워드, 희망이란 단어가 저는 스쳤어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도 같이 한번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죠. 저희 작가님 모셨으니까 혹시 책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완성돼서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책을 10년 뒤에 15년 뒤에 내용을 덧붙여 본다면 아니면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만약에 아주 이게 긴 이야기라고 했으면은 할머니들 과거 얘기를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강하고와 이제 시대는 다르지만 젊음이란 그렇게 성장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다 극복하고 할머니가 돼서 죽음을 끌어안고 이렇게 훌라춤을 추는 게 인생이다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잘 담아내면 재밌겠다? 사실 제가 더 들여다보고 싶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할머니들의 과거 장면. 그걸 쓸 때 재미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울컥하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슬펐어요. 할머니들의 과거.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복자 어르신의 과거가 궁금한데 저에게 사브레를 건네주셨던 집에 가는 길에 사브레라는 데서 대체 이 복자 어르신은 어떻게 해서 저런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그리고 하고에게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건넬 수 있었을까라는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 한 명의 어른이 마을에서 길러주는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들이 생겨서 물론 뭐 다 모든 어르신들이 궁금하지만 예, 복자 어르신보다 생각이 나고 자 그래서 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 목숨을 구하러 온 저승사자들. 질문을 안 이들어볼 수 없는데 우리 작가님이 저는 배달업을 해보신 분이다. 혹은 근처에라도 가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하. 책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 순간. 1장 끝. 아하. 이럴 수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왜 배달 기사님으로 이 소재가 선택이 되었을까? 네. 한국에서 길을 가면서나 마주치기가 가장 좋은 용이하죠. 이제 쉬운 직업이기도 하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달 기사님들이. 그래서 네. 주요한 직업처럼 저는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 한국 사회의 또 배달 문화는 또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 쓰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힐링 소설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로 주인공이 가게 됐을 때 또 배달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친숙한 배달 노동자로 시작을 해보는 게 오토바이를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구절초리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 연결도. 네, 맞아요. 한국 사회를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읽는 그 페이지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좀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여섯 페이지만 넘어가도 책을 시작하고는 바로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하고를 만나면서 아, 왜 이 우리 33밖에 안 된 소설 속 주인공 강하고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어딘가에는 우리 사회에도 아마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하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저도 더 이 내용들을 인용하고 읽어나가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책의 1장이 사실 가볍지 않다. 전혀 가볍지 않고 재미있을 법한 재미를 느낄 만한 표지의 이미지 디자인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1장은 다소 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읽으셔야 충분히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2장부터 더 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아까도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말씀드렸는데 작가님 모시고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고 아 죄송합니다 작가님 혹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작가님 모시고 제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또 저의 또 하는 일이니까 예,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1장에서 이것 정도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책의 33페이지 16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냈다. 왜 강하고라는 우리 소설 속 주인공을 부모에게 버려진 설정으로 두셨는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혹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보여지고 싶었던 건지 어떤 소설의 장치로서도 저는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들이 독자로서 너무나 사실 연민을 넘어서 안타까움 이 자아내게 되는 대목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혈연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같이 약속을 하고 우리 가족이 되기로 한 거야 라고 하면 가족이 되고 그걸 믿음으로 이제 같이 이어나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이 구절초리 마을로 가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혈연을 일단 이 주인공에게서 조금 이렇게 끊어내는 걸 앞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혈연의 가족이 있으면 자꾸만 사실 기대고 싶고 뭔가 다른 의미를 또 찾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예 없는 주인공, 가장 좀 외로운 주인공을 만들려고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극적이었군요. 극단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오는 대목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사적으로나 시류적으로도 컨셉을 잘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독자로서 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판단을 해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살아가면서 1인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지속될 거고 많아진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텐데 꼭 그것이 혈연이 베이스가 아닌 오히려 혈연을 벗어난 관계에서의 가족의 형태가 새롭게 꾸려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가족의 형태를 통해서 너도 새로운 가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스처로 느껴져서 사실 조금 더 빨리 나왔다. 또는 지금에 잘 맞춰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컨셉을 잘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대목에서는. 그리고 소설의 말미에 가족에 대해서 멘트하는 부분이 지금 작가님이 보고 읽으신 것도 아닌데 거의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297페이지. 그래 그게 가족이지. 피 섞였다고 다 가족일까? 어린 것들에서 대견하다. 이런 길자 어르신의 말씀들만 하더라도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또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나은 가족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대목들은 함께 또 작가님과 읽어 나가 볼게요. 혹시 먼저 하시고 싶은 말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렇게 리드를 할까요? 네, 이미 빨려 들어갔어요. 읽고 나가야겠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설 속 주인공인 강하고가 본격적으로 구절초리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는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혓뿌리가 아릴 정도로 달게 사는 것이 인생. 자, 영춘 할머니부터, 영춘 어르신부터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 녹음에서도 윤슬이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부분은 우리 영춘 어르신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영춘 어르신의 등장에서는 우리 강하고가 저승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납치범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영춘 어르신에서 우리 마을의 MVP까지. 그래서 한 인물을 다루는데 그 표현이 바뀌는 것들을 저는 사실 처음에는 포착하지 못했는데 영춘 어르신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물론 본인이 소개하긴 하지만 조금 전에 납치범으로 봤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다시 앞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돌아가서 읽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1인칭의 묘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고 아니면 네.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의 재미가 1인칭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재미라고 생각을 했었고 불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새 할머니가 구하러 오기 전까지 하고를 그 회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말을 하진 않거든요. 한번 언급은 하긴 약간 힌트를 주기는 하는데 맞아요. 호구라고 불리었던 과거를 회상을 할 뿐이지 하고라고 부르는 거는 새 할머니가 딱 그 저승사자가 사람 이름 불러서 이름 이제 3번 부르면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이름을 처음으로 일부러 부르게 하고 싶었어요. 아하. 그래서 불리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설에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쓰려고 노력을 했죠. 말씀 듣다가 호구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우리 정아 좋은 친구인가요? 저 궁금했어요 이거. 정아 나쁜 친구인가요? 이건 하고가 봤을 때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아닌 거죠. 아하. 네. 좋은 가족은 아니었던 사람. 근데 정아도 호구래. 정아도 천천히 하세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정아도 하고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가지니까. 그려내고 싶었던 인물 중 하나예요. 정아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네. 이거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 밥 얘기를 근데 이거 하면 또 울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길자 어르신을 만나면서 따뜻한 밥을 2끼 먹잖아요. 오징어회와 물회, 전복회 맛있게 먹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 따뜻한 밥을 함께 한다는 거 아직 저희 업로드 되진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본 책 중에 김기태 작가의 2사람의 인터내셔널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진주라는 캐릭터가 혼자 개인의 자취방에서 밥을 먹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밥알을 씹는 와중에 자기 앞에는 가족이나 식탁이 아니라 벽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소설을 먼저 읽고 나서 이 책을 접해서인지 우리 하고도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대화 나눴던 우리 시대의 1인 가구들 그 수많은 1인 가구들이 실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면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 마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밥 장면에서 굳이 울음을 자아냈던 장치를 쓰셨던 게 의도했다면 전 독자로서 너무나 잘 활용하신 거라고 보는데 우리 하고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릴까? 물론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게 뭐 꼭 굳이 슬픈 일도 외로운 일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소설들에서 그려지는 특히나 이 밥을 통한 어떤 힘을 주고 싶은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던 작가님의 이 2번의 강하고가 쏟아낸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왜 하고는 여태 33살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집밥을 한 끼 못 먹어봤지? 라는 설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있지 않고 홀로 지냈던 거에 대해서 더 큰 작용으로 반작용으로 굉장히 저는 슬프게 다가왔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기쁨이 가장 극에 달하면 어떤 형태로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고 이게 그전에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사실 뭐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소리를 안 내잖아요. 놀라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울어도 되는 곳, 웃어도 되는 곳 이런 거라는 의미에서 그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서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기뻐서 너무 기뻐서 우는 장면을 꼭 넣고 싶다. 그리고 2번이나 울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확신? 그거는 또 감정의 확신. 이건 한번 우연히 그냥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감정들만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도 지금 작가님의 말을 들었는지 87페이지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맛있는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 억울해? 치사해. 억울하다.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시대 학우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 시대 수많은 학우들 진짜 힘내시고, 예, 제가 정말, 예, 지금도 또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만큼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인상 깊게 읽어서, 그 누구도, 뭐 저를 비롯해서 작가님도 그렇고, 혼자서 그렇게 외로운 밥 한 끼를 안 해본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라는 생각에, 지금도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명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읽으면서 반신반의했어요. 윤슬이랑도. 그러니까 입맛도 명의를 닮았다라는 표현. 그리고 책의 84페이지. 그래, 명의를 닮았으면 뭐든 열심히겠지. 그 집엔 먹을 게 전혀 없는 건데.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도 어떠한 스킨십도 대화조차도 해보지 못한, 나눠보지 못한 학우가 엄마와 닮았다라는 말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맞을 거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기 좀 잡아가세요. 가족,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끼워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족이라서 우리는 뭐 이런 점이 비슷한 거야, 저런 점이 닮았어. 비슷한 거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냥 친구 사이여도 이렇게 닮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뭐 이제 식성이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네. 이제 학우가 의문을 품는 것도 식성도 뭐 유전이 되는 건가? 뭐 맛있는 것도 유전이 되는 건가? 왜 나한테는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고 김명희가 좋아했다는 이유로 시켜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래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란 원래 없는 것 아니었을까? 네, 의문들이 또 큰 있었어요. 질문이네요. 또. 거대 담론이라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이야기하면 또 밤새야 돼요. 좋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제가 제목과도 맞닿아 있어서 사실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싶었는데 책이 94페이지거든요. 왜 이 구절초리 마을에는 할머니들만 계실까? 지금껏 남자 어르신들은 한 분도 못 뵌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계세요? 라는 우리 학우의 질문. 전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과 작가님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 독자층이 여성분들이라는 점까지 가만히 돼서 이 구성이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독자들에 대한 어떤 외면, 서운함, 왜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네. 우리 강하군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한 메시지가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석재만으로는 사실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것에 있어서 좋고 나쁨의 영역은 아니겠지만 이 책을 선뜻 접하고 싶은 저 같은 많은 남자 독자들이 이 책에서 닿을 수 있는 접점이 어디지? 앞서 말씀드렸던 1인 가구 또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만으로 담아내기엔 굳이 작가님의 책이 아니어도 먼저 만날 수 있는 키워드들이나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더 남성 독자들에 대한 혹은 남성 독자들에게 건네는 안부 같은 메시지들이 혹시 책에 담겨 있다거나 혹은 건네고 싶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강하고 아름다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여러분 지금 서점이시죠? 네. 이 편으로. 아니, 아직도 안 들어갔단 말이야. 윤슬아 어디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쵸.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네.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시대를 달리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또 다른 곳에서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아요.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돌봄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돌봄하면 떠오르는 게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뭐 다 퍼주고 뭐 맞아요. 할머니 집에 가면 살이 쪄서 오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유되는 네. 생각들 속에 그 할머니라는 이미지를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 돌봄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할머니들이 롤모델이 돼서 그냥 살아가게 하는 나의 롤모델만 돼준다면 네. 굳이 뭐 밥을 일일이 떠먹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출발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이다 보니까 같은 이제 젊은 여성이 또 할머니가 돼야 할 젊은 여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많이 제거됐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다 마을에서 일찍 나가게 되는 안 계세요. 네,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집중하고 인물을 싶었다. 덜어냈던 집중. 거 있었어요. 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2탄 사랑해 주시면 2탄을 낼 거예요. 예. 지금 줄 서 계시죠? 예. 예, 온라인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재가 등장하거든요. 석재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서부터 느꼈어요. 아, 이거는 멜로 소설이구나. 맞아요.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에? 여기 대해서 일단 해명해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참 좋겠다. 게임 캐릭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석재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했는데 물론 사람이 외형부터 보이고 보이는 겉모습부터 판단하게 되겠지만 너무나 세세하게 세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사심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저는 윤수리한테 이야기했었고 윤수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네, 제 촉이 맞았더라고요. 중간중간 웃음을 감추지 못해요, 하고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엔딩까지 결국 이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 염두에 두신? 아니면 네, 계속 하고가 구절 초리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뤄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사랑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구절 초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랑의 형태나 관계들도 비교적 다양하게 다뤄보려고 했어요. 부모 자식도 있고 여자들 간에 할머니들 간에 오랜 우정도 있고 네. 딸 없는 사위와의 어떤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을 다루고 싶은데 그중 최고는 우리 할머니들은 외면하고 로맨스가 아닌가.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가고 어쩌고 결국 로맨스로. 로맨스도 사랑의 일종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하고에게는 꼭 그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같이 인생을 같은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자 뭐 나중에 가족도 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을 꼭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린 결말이 너무 좋더라고. 둘이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소설의 극중에 동년배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굳이 그 표현을 썼다라는 게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되나라고 살짝 저 혼자 설렜어요. 잘 잡았네요. 맞아요. 감이 좋으시네요. 네, 오늘 첫 칭찬입니다. 예, 석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다온이를 빼놓았었거든요. 볼링공 같은 머리 묵직하게 와서 박히는. 와, 저는 이 표현이 제가 이거 하면서 울컥했어요. 실제 울먹였고 그 목소리 그대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 장면이 너무나 폭력적이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네. 볼링공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강하고가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서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가셨어? 라는 그 질문. 근데 나는 아빠가 2배로 좋아요. 아빠가 아빠고 엄마가 엄마니까. 라는 그 대사에서 하고가 아차 내가 이 질문을 해버렸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서 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석재가 안아주라고 우리 슈퍼 울트라 파워인가요? 예. 슈퍼 파워로 안아주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장면이 너무나 와닿아서 이거는 다운이가 다 해냈다. 다운이 너무 활용하신 거 아닌가. 너무 기계적이다 저는. 소설의 구성과 장치로서 너무나 훌륭한데 네. 이 다운이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강하고 정다운이 되고 싶어. 이 정도면 저희 녹음을 서점에서 해야겠는데. 3탄을 네, 다운이 얘기로. 네, 여러분 홍대로 와주세요. 지금 버스킹 할게요 저희. 안 되겠죠. 네, 책을 옆에 쌓아두고 버스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이의 저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꼽는 백미 저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하고도 실수할 수 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나 그 장면마저도 우리 다운이의 순수함으로 청량함으로 안아줬다라는 그 대목이 너무 좋아서 네.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고 다운이도 만나보고 만나다방에 대해서는 꼭 우리 윤슬이가 짚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차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윤슬이는 우리 녹음을 마치고 녹음 말미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의 이름들의 각각의 의미를 설명드리던 그 모습. 저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나? 차를 좋아하나? 목마르나? 왜 이랬었는데 이렇게 차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차를 원래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이 차가 하는 역할이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이 소설의 장치로서 충분히 극 중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차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레시피 비하인드를 이거대로 만들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 이거 만들어 보셨나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생크림을 이제 그만큼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레시피를 혹시 그러니까. 자문을 좀 구해보자라고 하면서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생크림 100ml 넣으면 이야, 안 된다. 네. 그랬었는데 그걸 일부러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건 의미만 이제 전달하려고 한 거고 어설프게 맛있게 만들면 이게 제가
차 레시피북을 만들게 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아, 딱 봐도 조금만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레시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차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사실 방금 스타벅스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글로벌 체인점을 좋아하고요. 네, 저희 프랜차이즈 좋아해서. 전 브랜드 아니면 죽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또 속물 같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지금 그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아시잖아요, 저희 대본 없는 거. 네, 진짜 저희 그냥 황량한 사막에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책의 163페이지. 우리 복자 어르신과 강하고의 대화에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외쳤지만 사브레와 바나나킥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브레 한번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건지.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사브레 같은 오. 경우에는 되게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댁이자 할머니 댁에 이제 가게 되면 영덕에. 네네. 네네. 방앗간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정미소라고 하죠, 예전에는. 네, 근데 거기에 옆에 이제 작은 창고에 이제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과자 같은 거, 이제 음료 같은 거를 떼다가 파셨거든요. 슈퍼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이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 제일 좋은 과자랑 음료를 주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꺼내주셨던 게 사브레랑 판타. 이렇게 판타. 네, 두 가지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야. 봉지 과자, 그죠? 바나나킥 그때도 있었나? 없었을 아마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봉지 과자는 아마 손자들에게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안 주셨던 것 같고 질소 제일 포장이 어려웠을 시대인 거예요. 네, 비싼 과자. 사브레. 네, 상자 과자를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묘사를 할 때도 사브레 상자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넣었던 게 제 기억이랑 소중한 걸 준다라는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거 묘사를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이 저에게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복자 어르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팬이 되었어요. 책 163페이지. 복자 어르신이 말하길 난 내일 죽으면 가게에 있는 사브레를 마저 다 못 먹고 간 게 원통에서 9,000을 떠돌 거야. 그럼 어떡해요? 간단하지. 오늘의 사브레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어때 죽이지? 죽이게 달아요. 전 이 대화의 흐름이 우리 하고에게 이런 할머니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그 따뜻한 밥 한 끼 길자 어르신의 아무리 좋은 솜씨에도 눈물 흘리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이제라도 만나서 알게 되니까 이 가치를. 그리고 이게 비단 작가님이 소설 속 주인공의 하고에게만 하고 싶었던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독자분들께 우리 시대에 던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들려서 오늘의 달콤함에 대해서 내일을 미루지 않는다. 오늘을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과 또 별개의 다른 의미로서의 달콤함을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좋았어요. 다운이가 더 좋았는데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꾸 좋다고. 그러니까요. 이 좋은 대목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보니까. 그만큼 책에 좋고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들이 있으니 뭐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지난 방송에서 거듭해서 강조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책은 어느덧 중반부를 넘어갑니다. 3장 비가 내리면 우리는 훌라를 추지. 자, 여기서부터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책의 172페이지. 삶이란 건 의미가 전부인걸. 만나다방이 다시 문 여는 즐거움을 이 화 안에 전부 꽂아놓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인생 아니겠냐? 자, 다시 오지 않는 오늘 기념으로 사진 한 방 찍어야지. 거기 딱 서봐라 라고 영춘 어르신이 우리 하고에게 전하는 메시지. 전 사실 이게 영춘 어르신이라고만 안 했다면 앞서 지금 저희가 방금 이야기 나눈 사브레를 건넨 복자 어르신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러 캐릭터와 상황을 적절히 구성했지만 결국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일목요연하게 반복적으로 독자들에게 주입되고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런 구성이 좋았다.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무려 1000대 1에 수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반복학습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주입식이 이게 세뇌시켜야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춘 어르신이라는 이름만 가리면 복자 어르신인지 이게 길자 어르신인지 정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만큼 동일한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는 것. 자,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책은 221페이지. 이 3장의 제목처럼 영춘 어르신이 비 오는 날이면 길자 어르신의 도움을 관심을 끌게 돼요. 전 사실 이 설정을 저희 작가님과 미리 앞서 사전에 이야기 나눴지만
할머니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라는 대목에서 너무나 슬픈 장면을 담아낸 게 아닌가? 무려 40년 전의 이야기를? 이런 점에서 이거 혹시 이거 40년 전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책에서는 간략히 나와서 그날의 슬픔을 오롯이 느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막 작업을 하면서 슬픔을 슬픔으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썼던 적도 있고, 네네. 그거를 이제 계속 개고를 하면서 다듬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기억도 지금의 내가 하는 거잖아요. 과거를. 그래서 그 모든 걸 다시 재조립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놓을 것인가는 이제 현재의 내가 하는 거고, 왕영춘이 그러면 지금 이제 비가 오는 날, 그래서 트라우마처럼 맞아요. 이렇게 슬픈 기억이 이제 몰려오지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 감정만 사실 남더라고요. 아픔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사실 더 길게 다루고 싶었지만 그들의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슬픔도 있지만. 근데 그걸 좀 덜어냈던 건 그 감정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그 감정이 좀 옅어진, 그래서 이제 춤을 출 수 있게 된 왕영춘, 그리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어떤 경험을 한 강하고의 앞부분에 우리가 소설에서 많이 다뤘던, 비중을 많이 다뤘던 그 이야기가 약간 오버랩 정도만 될 수 있게만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영춘 어르신이 나는 그때 그 기억으로 지금껏 사는 걸. 이 문장 제가 힘있게 들렸고, 229페이지. 내 생에 처음 앞뒤 가릴 것 없이 진하게 사랑해본 것도 그때고, 나 죽는다고 물무덤 같은 곳을 헤매던 친구들의 소중함을 안 것도 그때고, 아픈 기억이 없는 건 아니다만 요 제습기 같은 걸 마음에도 돌리면 아주 보송한 것만 남는다. 지금도 얼마나 좋으냐. 비 올 때마다 배추전 챙겨주는 친구도 있고, 그걸 배달해주는 너도, 즉 강하고도 있고, 왕영춘의 인생도 헛살진 않았다. 그러니까 외면만 강하지 않은 영춘 어르신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울림이 있고, 본인의 40년 전에 정말 씻어내기 힘들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 그대로 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방식이 이 책의 제목과도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페이지를 펼쳐 들었는데 보이네요. 284페이지. 예순. 네.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을 내 얼굴. 김명희 씨를 꼭 닮은 그 얼굴이 거기 있었다. 자, 김명희 씨를 꼭 닮지 않고 싶었을 텐데 우리 하고는, 그럼에도 저는 이게 좋은 표현으로는 결국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틀어서 본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을 충분히 당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도 너희 엄마를, 김명희 씨를 미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 소설의 말미로 종장으로 달려가는 이 대목에서는 결국 강하고 스스로 그 누구도 김명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 모습에서 김명희 씨를 꼭 닮은 그 얼굴이 거기 있었다라는 말을 스스로 그 생각을 되뇌이는 장면이 마냥 기쁘지만도 마냥 슬프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독자로서. 저는 닮은 건 그것뿐이다라는 거를 표현하려는데 가까웠던 것 같아요. 닮은 거. 그래서 식성이나 뭐 어떤 버릇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오늘을 살고, 오늘을 맞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일은 더 즐거울 거고, 막 이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오늘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건 같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지, 그냥 닮았다, 뭐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은 그래 뭐 가족이지, 그냥 이제 혈연이지 라는 거 정도만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강하고가, 그래서 조금은 초월을 한 장면으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기는. 네. 이 명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보면 책의 238페이지. 원조 어르신이 전하길, 명희 남은 몇 개월 동안엔 내가 몇 번이고 옷수선을 해줬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으니. 언제는 명희가 그러더라. 벌을 받은 거라고. 무엇에 대한 벌이냐고는 구태여 묻질 않았지. 저는 이 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키워드가 책에 앞서 나오잖아요. 그 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냈어야만 우리 하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위로가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을까? 그 내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내 엄마라는 타이틀을 단 김명희라는 여자를. 아마 명희가 아파서 죽지 않았다면 하고가 아예 거기에 가지도 갈 일도 없었겠죠. 죽음이라는 애초에. 매개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거고, 죽음의 과정은 어차피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하고가 친모, 생모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로는. 이제 독자님들은 읽기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연민 없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족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엄마를 원망하는 것만은 그걸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이런 벌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쏟은 것을 그만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인생의 벌은 받고 떠난 거다.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했어요. 네. 이 소설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꽤나 무겁고 어둡게 힘들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대목은 우리 독자들로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이 김명희 씨와 강하고의 관계는 정말 책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인 것 같거든요. 풀어내기 너무 어렵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김명희 씨에 대한 강하고의 마음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읽었거든요. 예를 들면 책의 142페이지.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말씀과는 또 다르다고 느끼는데 강하고의 독백이에요. 일기장은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끝이 나 있었다. 백지로 된 부분을 의미 없이 넘겨보다가 나는, 즉 강하고는 김명희 씨의 일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지 스스로 되묻게 되었다. 실은 김명희 씨가 나를, 즉 강하고를 그리워했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데리러 가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하나도 찾지 못한 채 나는, 강하고는 일기장을 덮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책의 말미에 마지막 장에라도 혹은 그 근처 언저리에서라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니면 제 바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명희의 미안하지만 내 딸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그 인연에 대한 어떤 속죄 같은 것들, 미련, 아쉬움, 또는 고마움, 어떤 의미로는 그런 것들이 이 일기장의 말미에 담겨있는 모습을 다시 우리 하고가 좀 더 강해져서 그 대목을 마주했더라면 독자로서 그래도 이 실타리가 조금은 얼개가 풀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대목은 오히려 생략된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입체적인 이 둘의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독자로서는 끊임없이 이 둘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찾아가야 하는 미션처럼 느껴져서 예,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네네. 특히나 김명희를 저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김명희가 어떤 이유로 혹은 마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야 할까? 이것도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네네. 주인공이 강하고니까 강하고에게 그 모든 해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의 말로도 이제 나오지만 김명희가 이 마을에서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인생을 살다 간 건 맞지만 너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건 맞아.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하고에게는 듣지 않아도 될 들어봐야 그리 인생의 해답이 아닐 이야기들은 그냥 과감히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걸 오히려 질문으로 던져놓자.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남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희 편을 또 들어볼게요. 네. 책의 180페이지 우리 장옥분 아주머니가 등장하거든요. 뭐 할머님이라고 어르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요. 그 언니, 즉 명희, 김명희 분명 도시에 갔다니까요. 나랑, 즉 장옥분이랑 만날 때마다 같이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키가 요만한 작은 아이를 찾으러 간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명희가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에도 의미를 부여한다고는 하셨지만 결국 그래도 끌어내기는 어려운 끝끝내 끊어내지 못했던 명희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대목에서도 명희와 강하고 하고와 명희가 계속해서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던 대목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 대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봤는데 212페이지 하고가 만나다방에서 당신 누구냐니까? 라는 질문에 사료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하고가 독백하길 배달 일을 하면서 누구세요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강하고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없었다. 치킨입니다. 족발입니다. 떡볶이입니다. 언제나 배달하는 음식의 이름만 대는 게 당연해져. 나도 모르게, 즉 하고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다. 한 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하나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실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걸 무섭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배달을 갔는데 작가님한테 초인종을 누르고 저 이슬입니다 라고 하면
족발이 낫잖아요.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순간 상상했더니 즐거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 이거 하나로 SF 소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어요. 전혀 우리 세상에서 현재 통용되지 않는 현실이니까. 재밌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런 대목이 만들어져서 실제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하고야. 다행이다 나 고마워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었고 그리고 이 와중에 결국 우리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사료입니다라고 본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 자백하는 독백하는 우리 학우를 보면서 이제 배달기사 일도 물론 좋고 또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학우가 이제는 이런 모습을 구절초리에서만큼은 우리 주옥빌라에 살던 학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놓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만나다방의 강학우입니다. 정도는 충분히 이쯤에서는 얘기해봤다면 조금은 그 기존의 틀을 깨어가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의 학우를 바라는 그러니까 더 밝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 학우가 기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료가 된 하루 네, 학우라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전 또 재밌게 네. 개인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름 말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느덧 4장입니다. 당신과 꼭 닮은 내가 여기 있다. 어느새 말미와 종장을 향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보다 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294페이지. 가족이니까 가족은 뭐든 지지해줘야 하는 거니까. 학우의 친구인 정화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는 진짜 제가 한번 만났다면 머리를 쥐어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옛날 버릇이. 네. 정화에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정화가 SNS를 통해서 우리 구절초리 마을을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저는 사실 이거는 문명의 이기와 큰 흐름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일보한다면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워. 왜냐? 나만 알고 싶잖아요. 우리 독자들만 알고 싶은데 이 구절초리 마을은 여기만큼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냥 현실 세태를 반영해서 그래 어차피 세상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이 정화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또 다른 구절초리에서의 행복 또는 변화를 기대하시는 건지 정화라는 인물의 직업이라고 할까요? 이제 크리에이터죠. 네네. 크리에이터이자 이제 공구 전문가, 공동구매 전문가로 이제 나오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구절초리가 학우가 들어갔을 때 구절초리는 그냥 여기 너무 천국 같은 곳이고 네. 할머니들 왜 이렇게 특이한 할머니들이지? 그냥 나를 귀찮게 하네? 요 정도였는데 정화가 보는 구절초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길을 신세계죠. 밟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되는 공간으로 이제 읽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소비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봄으로써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천국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소비되는 어떤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네 그런 이야기로 이제 대비를 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정화가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스튜디오란 말씀에 제가 그 영화 트루먼 쇼가 불현듯 떠올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만 알고 싶습니다. 네. 구절초리. 그런 생각인데 정화의 역할이 그래도 나름 또 있네요. 그 맞아요. 의미를 담아서 행동을 두셨다는 것과 그래서 4장에서 다시금 만나지만 우리 학우가 1장부터 끊임없이 다치거든요. 네. 자, 우선 책의 316페이지. 다리가 가벼워졌다. 바람에 떠오른 하찮은 비닐봉지처럼 몸이 가볍게 떠올랐다. 정화 원주 어르신의 정수리가 보였다. 저 멀리서 영춘 어르신과 석재가 나를 즉 강하고를 부르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았다. 바닥에 처박힐 듯해 눈을 질끈 감았는데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상태라는 걸 깨닫고 눈을 떴다. 발밑엔 파도를 철썩이는 바다만 있었다. 육지가 있는 언덕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고 나를 즉 강하고를 바다로 던져버린 이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그네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바다 위를 아주 잠깐 비행한 뒤 속절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그리고 빠르게 따라가기에 앞서 이미 1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진 그 험한 과정을 그려낸 이겨낸 학우가 떠오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이거를 어떤 배우가 연기해야 하나. 드라마와 영화를 저도 응원하고 작가님도 응원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학우가 극 중에서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경험해내는 고생스러운 마음고생과 별개로도 너무나 위험한 장면들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실제 사무대교 아래서의 그 배달 일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장치로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불현듯 나타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그 이제 더 뒤의 장면에서도 보면은 또 사고가 맞아요. 나서 죽을 뻔하거든요. 블랙아이스를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런 말을 떠올리면서 썼어요. 좀 약간 예? 너무 거창한가? 이제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야. 그런 말이 그 장군님이 이제 하셨던 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경솔했네요. 이제 보면은 하고가 죽고자 하면 죽으려고 하면은 살아. 네, 살게 되거든요. 죽기 직전에 할머니들이 데리러 오고 또 살만해지면은 또 살려고 또 하다 보면은 죽을 것 같고. 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막 넘기는데 야. 이제 그런 게 교차되는 것들 그래서 죽는 게 뭐지 사는 게 뭐지라는 또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각자 던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장의 얘기지만 네. 그걸 또 웃음으로 만들어 나가죠. 네, 승화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불사신이 아닐까 막 스스로가 네, 자꾸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고 네. 살려고 해도 죽을 뻔하다가 근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미한 찰과상 정도만 있고 살아가게 되는데 혹시 나는 히어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히어로라는 네, 느낌. 마치 주인공처럼 하지만 그거는 아닌.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생과 사 사이에 있는 그런 재미들, 웃음들을 충분히 장치로서 네, 그렇게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용춘 어르신은 아예 관짝에서 네. 생활하신다는 게 이거는 뭐 오컬트인가? 파묘인가요? 뭐 험한 네. 것이 나왔다가 떠올랐어. 네. 아니 이렇게 관에서 일어나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네. 323페이지.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미래를 모두 보는 눈 3개 달린 수호신 영춘 어르신은 말했다. 이 수호신은 모든 것이 원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존재라고. 나는 수호신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세 번째 눈과 내 두 눈이 마주쳤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 눈은 다른 두 눈에 비해 삐뚤고 찌그러져 있었다. 나는, 즉 강하고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물론 있지만 우리 영춘 어르신 같은 어르신들이 또는 내 주변의 동료, 친구들이 이런 따뜻한 말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의지로서의 존재 그러한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하고가 이 책을 거듭해 나가면서 책장을 덮었을 때는 혼자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미 강해져 있다. 이제 나만 강해지면 된다. 저 이슬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든든하더라고요. 단순히 2장에서 또는 1장 말미에서는 힘이 센 우리 하고를 들쳐업고 대롱대롱 달고 다닐 만한 정도의 완력이고 근력이었다고 한다면 단지 그런 존재만은 아니었음을 그런 울타리 같은 영춘 어르신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책의 어느덧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지난날의 내가 오늘의 나를 강하게 만든다. 예, 전체적인 에피소드의 정리고요. 저는 329페이지 터널을 폐쇄하는 날 정아와 나는 즉 하고는 터널을 지나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다. 터널에 들어가기 직전 복자 어르신이 내게 사불의 10상자를 안겨주었다. 꼭 혼자만 먹으라고 신신당부하며 정아에게 눈을 흘겨보았는데 결국 10상자 중 5상자는 정아가 도시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홀랑 다 먹어버렸다. 빈속이라 멀미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일단 정아는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일단 사불엔 제가 5개를 뭐 따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예. 책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분노했던 장면이에요. 우리 복자 어르신의 유언 같은 말씀, 유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자 어르신의 신신당부였는데 이거를 이 녀석이 홀랑? 예, 죄송합니다. 이 터널을 폐쇄한다라는 게 정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사실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잘라내셨는지. 일단은 터널을 그 수레에다가 여러 바위 같은 거 돌덩어리들 가지고 와서 수레 네. 경기를 하는 할머니들이니까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거는 아마도 옥분 어르신이 기억이 만약에 성하다면 이제 돌담을 쌓으면서 이제 맞아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람들과 경계를 그으면서 경계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노하우로 아마도 막았을 것이다. 촘촘하게. 그래서 터널이 그려지는 것도 우리 도시에 있는 터널처럼 이렇게 반듯한 모습이진 그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마치 곰이나 사나운 짐승이 살 것 같은 그런 굴처럼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도 그 터널을 보게 되더라도 택배를 배송하거나 할 때도 감히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터널이고
아마 그런 걸 바위나 끼나 이런 걸로 막으면 아마 또 터널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막는 작업을 또 진행을 했을 거고 아마 다른 터널 네. 출구를 이제 만드는 식으로 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죠. 네. 이 구절 초리가 폐쇄된다거나 단절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사실 이미 정화를 통해서 기능적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리적으로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을 폐쇄한다라는 건 사실 그 구절 초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결정이라면 그것 역시 응원받아 지지받아 마땅하다라고 네, 저도 10분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쌓아 올린 돌담을 넘어서서 뚫어내고 또 영춘 어르신이 다시 학원 앞에 등장하는 모습이 소위 히어로 같았다. 예, 앞서 학원은 히어로가 아니라고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의 히어로 저희 든든한 보배 영춘 어르신이 학원 앞에 나타나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 책은 2부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랑을 해주시면 제가 네, 우리 강하군의 네. 강하군과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네 강하고 아름다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네. 강하고 아름다운 네. 정다운이 되고 싶어. 좋아요. 3탄, 우리 4탄, 복자 5탄. 어르신도 네. 잊지 마시고 두콩의 이야기도 네. 예, 왈왈왈왈로 만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개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제가 작가님이 저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저 편집장님한테 혼납니다. 자 책은 어느덧 마지막에 다 있습니다. 책의 351페이지.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의 사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살고 싶어졌단 얘기예요. 좋은 사람들 곁에서 지내다가 따뜻한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떠나는 인생. 그게 하고 싶어졌어요. 단 것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때때로 미운 사람 엎어것도 시원하게 날리면서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그런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고 싶어요. 나는 즉 하고는 슬며시 석재의 손에 내 손을 보겠. 귀까지 빨개진 이 녀석들. 자, 내 손에 자 다시 로맨스 멜로로 갑니다. 예, 다시 알레르기가 시작해요. 있으시군요. 아니요, 너무 네. 좋아해서 네,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고 지금 하고가 말하는 이런 대사들,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이제는 그래도 이 소설을 저희가 마무리해가면서 마음 편히 편안하게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배달기사 일을 했던 그 학원은 이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좋았고 그리고 책의 357페이지 영춘 어르신이 씩 웃으며 말하길 구절 초리에서는 엄마 없어도 돼. 괜찮다. 이것 봐라. 가족이 별것 아니더라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서로 간섭하고 등 밀어주고 이런 게 가족이지. 엄마 없는 게 대수인가? 여기 할매들은 엄마 없은 지 오래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좋으려나? 그래, 거대 가족. 구절초리 거대 가족. 더 붙일 말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영춘 어르신의 마지막 357페이지에서의 대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쌓아 올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독자분들이 우리 별님들이 이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신다면 이 소설 한 권을 정말 잘 소화해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족에 대해서 혹시 가족 화목하시죠? 이제 와서 이 질문을 안 해주셔서 아니 너무 또 예. 궁금해졌어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의 가족이란? 가족 예. 부모님과 대면하지만 잘 지내고 이거 들으실 수도 있겠죠? 사랑하고요. 네. 다시 갈게요. 네, 다시 안 갑니다. 또 가족 저는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네. 이 이야기는 사실 가족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된 거는 네. 이제 도시에 저 혼자 대학 생활로 시작을 하면서 서울에 오게 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울산이라 가지고 그래서 영덕이 또 가까우셨구나. 네, 맞아요. 부모님의 이런 또 고향이 연결고리가. 영덕이고, 네. 예. 그래서 경상도 바닷가 동해 울산. 쪽에서 네 이제 지내다가 유학을 온 거죠. 서울에 유학을 와서 가족이 없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들인 지방 출신 친구들과도 이제 많이 외로움이나 고달픔 그리고 돈 없는 서러움 그런 것들을 이제 견디고 가족이 없으면 누가 가족일까라는 질문. 물론 이제 고향의 가족은 있지만 가족을 다른 방식으로 좀 형성을 하고 살아야 또 의지가 되고 외로움도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또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잘 계십니다. 울산에. 또 울산시 지금 알았네. 예. 네. 울산 터미널에 그 관람차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들어가 있죠. 맞아요. 롯데백화점에 맞아. 네 옥상에 대관람차가 커다랗게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인상을 받았었는데 울산 첫 방문 때. 맞아요. 제가 울산 방어진도 가보고 태화강변도 가보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울산 분 앞에서 울산 아는 네, 척 해봐야 뭐. 다 보신 거예요. 울산이 이렇게 요즘엔 대전은 이제는 성심당이나 빵지술래.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잼도시라는 타이틀을 벗었는데 예. 울산은 노잼도시라고도 언급되지도 않죠. 네. 예, 저는 여기서 발을 빼겠습니다. 네. 예. 이러다가 없어요. 울산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노잼도시거든요. 꿋꿋하시네. 꿋꿋하시네. 네. 좋습니다. 울산 분이라는 걸 또 이렇게. 네. 이게 뭐야? 또 서울에서 혼자 1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이 강하고의 이야기가 멀지 않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외로움을 이제 하고의 외로움만큼 제가 막 극한으로 겪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을 다 안고 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것도 그런 이제 혼자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옥탑방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20대 초반에. 물론 그러면서도 하고처럼 살진 않았다. 제가 어디 감히 하고에 비하겠느냐. 전기와 가스가 끊긴 회색 장막을 걷어내고 5층까지 올라가야 했던 그 하고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저는 수많은 분들의 경험으로 이 책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고 동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62페이지. 저 윤슬이가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했거든요. 작가님께. 내가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지 극 중에서 또 하나의 할머니를 꼽아보신다면 너무 진부한가요? 저 윤슬이가 한 질문입니다. 네. 윤슬님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그냥 저더라고요. 그냥 저를 이렇게 다 분신으로 만들어서 강하고도 되고 가끔은 두콩이도 되고 개인 두콩이도 되고 멧돼지로 오인받은 석재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 그냥 모두가 나여서 어떤 할머니가 될까라고 이제 저도 고민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되고 싶다보다 어떤 할머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신원주 할머니. 원주 할머니, 원주 어르신. 네,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성격의 할머니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개팍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원주 어르신. 맞아요. 뭔가 길자 어르신처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할머니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다정함의 총량이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왕영춘처럼 강인하고 자기애가 완전 충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또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신원주처럼 모난 부분도 있고 뭔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돈도 쓸 줄 알고 멋진 할머니가 그렇게 되고 싶다? 잘 타고 싶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는 자동차가 명품만 쓰시던데. 네, 맞아요.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지독하네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같은 모습이라 좋아요. 제발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신원주 할머니처럼 돼보겠습니다. 공약.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도 서점에 계시죠? 아직 안 사셨단 말인가요? 좋습니다. 아주. 그럼에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작가님도 저도 서로 우리 노광고 서로 따뜻한 관계로 만났어요. 이거 그쵸. 정말 명명백백하잖아요. 저희가 어디 거짓을 감히 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 누나 먹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각각 했으니까 전혀 여러분 진짜 커피를 한 잔 야 이슬이가 저거 야 초심 잃은 거 아니야? 저 녀석 저거 어디 뒤로? 아닙니다. 자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작가님도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오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느덧 책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함께 읽어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책에 대해서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또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뭐 제 생각인가요? 이렇게 바로 은퇴 첫 작품으로 은퇴를 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저도 오늘이 막방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막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다루실 건가? 라는 이 정도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장편 전에는 이제 단편들도 발표한 작품들이 한 4편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서도 주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보니까 가족과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은 아마 주요하게 계속 깔고 갈 것 같아요. 깔고 가고 네네. 다음 소설들은 이제 열심히 구상 중인데 네. 아마도 이번처럼 씩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 운동하고 네. 아무리 슬퍼도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과 다른 어떤 사건을 겪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씩씩한 사람들 그런 인물들은 꼭 잊지 않고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다음 책 기대해 보면서 네. 예. 다음 책도 저희가 같이 만나면 되니까 예, 물론입니다. 또 인연이잖아요.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마지막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예요. 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예. 책이 65페이지. 명희도 물회를 좋아했어. 네 입맛에도 맞을 거다. 김명희 씨가 물회를 좋아한 것과 내 입맛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 입맛도 유전이 된다는 말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저희는 다음에 작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 물회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김명희 씨 얘기는 끝이에요. 너무 예, 진짜 좋습니다. 끝이고요. 네. 예, 물회를 같이 나눠 먹는, 논아 먹는 그런 따뜻한 밥 한 끼를 네.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작가님과 우리 김슬기 작가님과 함께한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에 대해서는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또는 이제 시작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책에 사인을 이제 요청하시면 이제 문구를 이렇게 써 드리잖아요. 저 그 써주세요. 문구를 예. 그렇게 멋진 말은 아니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오,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막 힘이 옆에서 이렇게 되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누군가 어딘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외롭지 않게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응원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멋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이미 할아버지지만 예. 뭐 멋져 볼게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유독 이 구절초리 마을의 친구들,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저는 다운이와 복자 어르신을 기억하면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